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년 퇴직 후에 우리 할아버지는 유화를 그렸다. 인물화부터 풍경화까지 가리는 것 없이 이런저런 그림들을 그리셨다. 그림들은 집에서 약간 떨어진 작업장에 장식해뒀고 할아버지 댁에 가면 매번 새로운 그림들을 구경하곤 했다. 하지만 그중 유독 한 그림만이 무서웠다. 풍경화였다. 특별한 건 없었고 산속을 흐르는 작은 강이 그려져 있던 풍경화였다. 나무들 사이를 발목 정도 찰만한 계곡물이 졸졸 흐르고 있는 마음이 놓이는 그런 듯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내가 무섭다고 느낀 부분은 하나였다.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풍경화에 사람을 그리진 않으셨다. 풍경화엔 말 그대로 풍경만 그려놓곤 하셨는데 이상하게 그 그림에만 앞에서 흘러나오는 계곡 안쪽에 한 여자가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렸나 싶었지만 그냥 물어보진 않았다. 그저 그 여자가 무섭다는 느낌만 들었기에 그 그림을 가능한 한 보지 않기로 애를 쓰기만 할 뿐이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또 할아버지 댁으로 가게 되었다. 문득 함께 있던 형에게 저 그림에 있는 강가의 여자 뭔가 무섭지 않아? 라고 물어봤는데 형은 기억 안 난다고 대답하기에 같이 그 그림을 보러 가게 되었다. 작업장에 도착해서 이 그림이라고 형에게 가리켰지만 사람 같은 건 안 그려져 있는데? 라는 대답뿐이었다. 나는 그 그림을 자세히 보고 싶지 않았지만 손가락을 뻗어 여기 말이야. 여기 있잖아. 라고 직접 가리켰다. 하지만 형은 너 나 놀래키려고 장난치는 거지? 라며 농담으로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 무렵엔 형이 보이면서도 일부러 안 보이는 척 장난치는 게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된 후 그 그림을 다시 봤을 땐 형 말대로 여자는 없었다. 여자를 마지막으로 봤던 건 중학교 3학년 때 여름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 그림 속엔 여자가 있었다. 몇 번이고 봤기 때문에 단순한 착각은 아니다. 지금도 그때 그 그림만 보면 그 여자가 생각이 나서 묘하게 두렵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4년 전 제가 군대에서 병장이 됐을 때예요. 병장이 되어 여유로운 군 생활을 즐기던 도중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얼룩무늬 야상에 오렌지색 추리닝을 입고 아무도 없는 내무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내무반은 복도 쪽 출입문이 하나,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 하나가 마주보는 구조였어요. 근데 갑자기 복도 쪽 내무반 출입문이 끼잉 마이너스 하며 저절로 활짝 열리더니 약간 작은 키에 검은색 긴 머리에다가 검정 원피스, 검정 스타킹을 신은 아가씨 한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원래 군인이라면 여자의 정신 못 차린다 하지만 꿈이 워낙 생생해서 그때 당시 꿈에서 든 생각조차 민간인이 어떻게 내무반에 들어왔지 당직사관한테 말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그 아가씨에게 돌아가라고 말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 아가씨가 기모 오상병 만나러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상병은 우리 소대가 아니라 옆 소대였어요. 가끔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병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모를 두려움에 그 여자와 기모 오상병이 만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 지금 안 계시는데 다음에 다시 오십시오. 라고 대답했고 그 여자는 말을 무시하고는 이리저리 그 상병을 찾으며 내무반을 기웃거렸습니다. 기모 상병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라고 중얼거리면서요. 일단 당직사관에게 걸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내무반에서 빙빙 도는 여자를 잡아 끌고 나가려는 순간 그 여자가 저를 쳐다보더니 시익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형용할 수 없는 두통을 느끼며 쓰러졌고 최 병장님 일어나십시오. 라는 소리와 함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비몽사몽 아침 점호가 끝나도 생생한 꿈속 기억에 찝찝했습니다. 저는 그 상병을 사무실로 불러 이야기를 하니 무척이나 놀라며 집에 연락해봐야겠다고 나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서류 작성을 하려는데 오른쪽 손목이 가렵더라고요.
손목을 긁으려 하니 옷소매 안쪽엔 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을 잡아당겼습니다만 그건 실이 아니었습니다. 60가량 되는 검정색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누나키 터널은 1926년 개통된 일본의 왕복 2차선 도로 터널이며 후쿠오카 지역의 이누나키 고개를 통과한다. 433m의 이누나키 터널과 1560m의 신 이누나키 터널로 나뉘어 있는데 현재는 신 이누나키 터널만 이용이 가능하다. 구 이누나키 터널은 1926년 개통되었고 길이가 433m로 1994년 신 이누나키 터널이 개통되며 동시에 폐쇄되었다. 심지어 무단으로 넘어갈 경우 일본국 법률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공식적으로는 구 이누나키 터널이 폐쇄된 이유로는 들어가는 도로의 폭이 좁고 급커브가 심해 위험하며 근처 일부 지역에서 절벽 붕괴 등의 위험성이 발견되었으며 터널 부근의 쓰레기의 불법 투입이 잦다는 것과 폭주족들의 집합 장소가 되며 잦은 교통사고와 살인사건 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자들의 증언 중엔 귀신 때문이라는 증언이 이상하리만큼 높았으며 일설에 의하면 구 이누나키 터널엔 일본 귀신이 아니라 한국 귀신들이 많다. 또한 기모노가 아닌 한복을 입고 있으며 터널 안엔 낙서가 많이 쓰여 있는데 한국어로 된 낙서가 많다고 한다. 이누나키 터널의 괴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후쿠오카현에 있는 유명한 고개에 갔을 때 이야기야. 친구 어군과 비군 나를 포함해서 총 3명이서 새벽 1시에 이누나키 고개에 도착했지. 목적은 사실은 유독 겁이 많던 친구 비를 놀래키기 위한 계획이었고 자물쇠가 잠겨져 있던 철판을 넘어 터널로 향했어. 손전등은 어가 들고 있었고 상당히 으스스함에 나도 겁을 잔뜩 먹었지만 강한 척하며 올라갔어. 터널에 도착하니 우리들 3명은 묘하나 소리가 들린다는 걸 깨달았지. 터널 안에선 아이가 물장구를 치며 노는 듯한 찰박찰박 마이너스 거리는 소리가 났고 겁이 많던 비구는 벌써부터인가 울고 있더라고. 그렇게 울던 비는 우리를 보며 이제 돌아가자 그만 이라고 얘기했고 나도 무서웠기에 그 말에 동의하며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친구가 손전등을 든 채로 터널 안으로 달려가더라고. 우리는 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혼란에 빠졌어. 어를 쫓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터널 입구에서 기다려야 할지 고민했고 비구는 일단 돌아가자 했지만 어의 차를 타고 왔으니 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들도 돌아갈 수 없다며 설득했어. 소리의 정체는 어이없었지. 터널 안은 물이 많이 새서 물웅덩이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누가 찰박거리는 소리가 났었던 거였어. 안엔 낙서투성이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간 것 같았고 우린 3명이서 웃으며 돌아갔지. 하지만 그 이후에 일이 벌어졌어. 이 이야기를 남동생에게 했더니 나도 가보고 싶어 라고 말하길래 토요일에 어와 남동생, 나와 셋이서 한 번 더 가게 되었어. 당시 남동생이 저녁에 일을 했기에 낮에 향했지. 똑같이 갔던 길을 향했는데 처음에 갔을 땐 터널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엔 터널 입구의 반 이상이 돌로 막혀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더라고. 이상하네. 얼마 전엔 들어갈 수 있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니 어도 갸우뚱하며 공사한 건가? 근데 이상하네. 안 쓰는 터널에 돌계단 같은 걸 왜 쌓았지? 돌계단 틈으로 터널 안을 보니 본 적 있는 낙서와 쓰레기가 가득하더라고. 일단 우린 돌아가기 위해 외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들 뒤에서 경트럭이 달려오더라고. 다른 2명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 위험해. 누군가가 소리쳤고 우린 얼른 피했어. 트럭 안엔 한 할아버지가 타고 있었지만 우리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클락션도 안 울리더라고. 거기다 사과도 없이 언덕길을 달려서 가버렸어. 뭐야? 저 사람 진짜 너무하잖아. 라며 우리들은 엄청 혼란스러웠고 일단 문을 타넘어 돌아갔지. 그리고 한 일주일 뒤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날? 호러 특집 기사들을 보니 이누나키 터널은 역시 돌계단으로 막혀 있었는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들어갔었단 거야? 거기다가 그 할아버지 말인데 경트럭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외길에다가 막혀 있었잖아. 결정 말이야. 어도 기억하고 있었잖아. 우린 정말 들어갔었다고. 거기다가 그 할아버진 거기 사는 사람이라 새끼리 있었겠지.
하지만 난 그 말을 하며 깨달았어. 짐승들이 다니는 샛길 정도야 있었겠지만 한밤중 헤매지 않고 한 길로 갔으니 터널까지 갔었던 거겠지. 도대체 우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은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본 오사카 부 히가시오사카 시와 나라 현 이코마시 사이에 1914년 4월 18일에 개통한 철도 터널입니다. 1964년 제1 신 이코마 터널 개통으로 이후 1984년 나라 쪽 진입로 일부만 제2신 이코마 터널 건설에 이용하고는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일본의 건설회사인 오바야시구미에서 준공한 터널로 총 연장은 388m로 추오선의 사사코 터널 다음으로 긴 터널이었으며 일본 최초로 표준 궤간의 터널이었습니다. 오사카와 나라를 연결하던 구간이므로 지금은 긴키 니폰 철도로 흡수 합병된 오사카 전기 궤도가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6년 이코마 터널을 지나가던 열차에 화재가 발생. 1947년 이코마 터널을 지나가던 급행열차의 폭발사고, 1948년 브레이크 고장으로 오사카 방면으로 폭주 선행 열차와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모든 사고 모두 원인 불명. 결국은 공식적으로는 터널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기존 선로를 대폭 직선화 및 이설시켜 신 이코마 터널을 개통하게 됩니다. 구 이코마 터널은 신 이코마 2 개통하게 되며 구 이코마 터널은 신 이코마 터널이 개통되던 1964년 7월에 폐쇄되었습니다. 이코마 터널의 오사카 측의 쿠사에자카역도 함께 폐쇄되었습니다. 이후엔 1983년까지 새로 생긴 신 이코마 터널만 사용했으나 1984년 게이안 나선이 개통하며 구 이코마 터널의 나르 측 입구를 재활용하여 400m 정도 구간적으로 비상대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에서 데려온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건설하였으면 건설 현장에 동원된 조선인들은 낙석사고나 폭행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그때 당시 사람의 피가 많이 섞여야 공사가 성공한다는 미신을 믿던 일본인 감독관들에게 잔인하게 학살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코마 터널 자체가 강삭선 건설 방식까지 검토했을 정도로 험난한 구간이었고 1913년 1월 26일에는 낙반 사고가 발생하여 일을 하던 조선인 노동자 152명 매몰 및 사망자 20명이라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터널 완공 후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귀신을 자주 목격하고 갖가지 사고가 발생하여 되어 폐쇄까지 이어졌으면 현재는 일본의 3대 심령 스폿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널 옆엔 조선인들이 세운 보덕사가 있으며 사찰 내에는 1977년 긴키 니폰 철도와 지역인사의 지원을 받아서 세워진 한국인 희생자 무연 불유령비가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조선인들의 넋을 기리고 있으며 1922년 스미 작가의 달이 없는 강리라는 책에 이코마 터널에서 억울하게 죽은 조선인들의 한 때문에 잇따른 사고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더욱더 조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직후에도 일본 정부는 노코멘트로 일관 중입니다. 스미 작가에 의한 기이한 일에 의하면 이코마 지역에 살았던 증언자들이 말하기를 당시 동원되었다가 살아남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행방이 묘연해졌으며 그 근처에선 조선한복에 상투를 튼 형상의 귀신을 목격한 사람이 굉장히 많으면 터널 벽에 저절로 써지는 한글 낙서를 보았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보수공사를 실시해 이코마 터널을 쇄신하려 했지만 작업만 시작하면 일어나는 사고들과 계속되는 인부들의 귀신 목격담, 결국은 출입금지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요타키 터널은 1927년 일본 교토에 개통된 터널이며 교토의 니시야타 사가노 산중에 위치한 기요타키 고래를 통과합니다. 통과 높이는 3.4m이며 이 터널을 직접 통과할 수 있지만 옆에 나 있는 우회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927년 당시 교토 기요타키 고개를 넘어가는 협괴철도의 단선 터널로 건설되었으며 이 당시 한국인 노동자들도 징용으로 왔다고 합니다. 실제 한국인들이 여기서 살해당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 터널 공사에선 한국인 노동자들이 상당수 동원되어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가혹한 노동 착취로 사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난무합니다. 실제로 2014년 2월 TV 조선의 아시아 헌터 공포의 터널 기요타키 터널의 비밀
이라는 코너에서 1928년의 신문기사로 당시 한국인들이 동원되었다는 걸 확인했으며 기요타키 터널 근방의 노인들로부터 증언까지 받았습니다. 이후에 1972년 해당 협괴철도가 폐션되면서 철도를 걷어내고 도로 터널로 개조했으며 이 터널은 과거 협괴철도 단선 터널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폭이 좁은 편이며 이에 따라 터널의 양 끝에서 신호기를 설치하여 방향마다 시간별 교차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터널로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여수시 구곡도 제17호선 혹은 구전라선상에 위치한 마레 터널이 있습니다. 기요타키 터널은 3대 공포 터널로 알려졌으며 한때 일본 열도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연장은 444m로 이 수치는 KBS 놀라운 아시아 취재팀이 직접 측정한 수치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터널을 통과한 경험자의 말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신호등이 파란색일 때 그대로 통과하면 여자 귀신을 만날 수 있다. 터널을 통과하는 도중 여자 귀신이 본닛에 떨어진다. 갈 때 돌아올 때 터널의 길이가 다르다. KBS 놀라운 아시아 취재팀 측정 결과 터널 리을에 보면 100m가 하나 있는데 유독 아래로 향해 있다. 이 100m를 보면 여자 귀신이 비치는데 보면 죽는다. 실제로 터널을 막 나왔을 때 100m가 바닥에 설치된 게 아닌 벽에서 아래쪽을 바라보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972년 당시 도로 터널로 개조하며 설치했고 어린아이가 여기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설치됐다고 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터널을 지나간 사람은 한결같이 죽거나 아니면 실종이 되었다고 하며 생존자도 덜어 있는데 이 터널을 통과한 사람 중 생존자인 20대인 히가헤엘의 말에 의하면 20대 후반의 여성 귀신이 갑자기 차 위에 떨어졌는데 갑자기 차가 제멋대로 움직이며 핸들이 말을 안 들었고 무서웠지만 꾹 참고 정말 겨우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증언하며 저주의 공간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이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한 건 없지만 실제로 사고가 다른 곳에 비해 작고 사망사고도 매우 잦은 곳이라는 게 미스테리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른들 말씀으로 꿈에서 차나 버스에 타지 말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날은 꿈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던 버스 색깔이 아닌 검푸르스르한 버스 한 대가 앞에 섰어요. 처음 보는 색상의 버스라 우물쭈물하다가 버스에 올라탔는데 문이 닫히려고 하니 버스 기사분 뒷좌석에 앉은 할아버지께서 안 돼. 아직 아니요. 타지 말고 얼른 내려. 라고 하시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당황한 나머지 반쯤 닫힌 문을 손으로 밀어서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꿈에서 깼고 생각해보니 할아버지 얼굴이 정말 낯익더라고요. 계속 생각하다가 엄마한테 물어보니 저희 집 아래층 할아버지께서 얼마 전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랑 얼굴이 똑같았어요. 버스 색깔도 이상했고 엄마의 말씀에 의하면 저승가는 버스였을 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말에 꿈에선 버스나 자동차를 함부로 타지 말라고 하던데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7번째 이야기입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덧 밤도 깊어져 막차를 타야 할 시간이었다. 늦은 시간이어서인지 나를 제외하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얼굴의 하반부가 완전히 마스크로 덮여 있었다. 젊은 여자 같았다.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갑자기 말을 걸어서 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여자의 목소리는 묘하게 낮았다. 아니요. 딱히 그렇게는. 여자는 소리를 높여 웃기 시작했다. 상관없어. 실제로도 그렇긴 하니까. 네. 나는 여자가 무서웠다. 옛날 이런 여자가 나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이름을 기억해내려는데. 조금 걷지 않을래? 어차피 버스는 더 이상 오지 않을 테니까. 여자의 말에 깜짝 놀라서 손목시계를 보니 이미 시간은 12시가 넘었다. 막차는 이미 떠난 뒤였던 것이다. 여자는 혼자서 걷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호기심으로 여자를 따라가기도 했다. 밤길에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지. 멍하게 있다가는 어둠에 빨려 들어가 버릴 것 같은 건 말이야.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감이 오지 않았고 점점 으스스해지는 것만 느꼈다. 저기, 뭐라고 부르면 되나요?
나는 여자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엔 여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들리지 않았다. 입 찢는 여자. 그 순간 나는 떠올랐다. 어릴 적 자주 듣던 괴담을. 장난으로 위협하는 것 같지? 그렇지만 사실이야.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뺨이 차가웠고 여자는 마스크를 벗었다. 환웅이 맺혀서 확실히 찢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옆으로 길게 파인 입이 있었다. 나는 말을 잃었다. 여자는 멈춰서서 중얼중얼 사고로 입이 찢어졌다는 것.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미 늦었었다는 것부터 해서 입 찢어진 여자가 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여자가 말을 멈추었고 나는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몰랐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왜 그 이야기를 나에게? 여잔 내 말을 무시하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에이즈의 통계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자기 수업의 학생들에게 만약 자신이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할 텐가? 라고 묻더래. 몇 년에 걸쳐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그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 눈치채기 전에 나는 이미 손에 많은 땀방울이 맺혔다.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왜 이 여잔 버스를 오지 않을 걸 알면서 버스 정류장에 기다렸을까? 그리고 여잔 말을 이어갔다. 에이즈 예방 운동이나 연구에 힘을 써서 자신 같은 비극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 라는 대답을 하는 사람은 20%도 되지 않았대. 나머지 80%는 같은 대답을 했어. 내 피를 누군가에게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 같은 절망을 느끼게 하겠다라고 말이야. 여자의 목소리는 귓가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인간은 결국 자신이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면 다른 사람도 같은 꼴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해버리지. 근데 그거 알아? 나도 인간이야. 나만 이런 꼴이 되다니. 여자는 코트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여잔 기묘한 미소를 띄우며 다가왔고 비는 점점 더 강하게 내렸다. 처음에 내가 말했지? 나는 입 찢어진 여자가 아니라. 정적이 흘렀다. 여잔 더욱더 미소를 크게 지으며 말했다. 입 찢는 여자라고. 8번째 이야기입니다. 한여름. 밤에 잠도 안 와서 아파트 베란다로 나가서 담배 피는데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 목소리와 어머니인 듯한 모자지간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았다.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때였다. 모자지간도 더워서 이 시간에 베란다 문을 열고 대화 중인가 보다 했었다. 별 대수롭지 않게 하루가 지나갔다. 며칠 동안 무더위는 계속 뛰었고 그때마다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고 있으면 윗집에 그 모자지간도 나와 있는지 목소리가 자주 들리곤 했다. 모자지간이 이야기 나누기엔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말이다. 하루는 모자지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봤다. 엄마 마이너스 돌이 영철이 오늘은 뭐하고 지냈어? 아들 마이너스 로늘은 계속 엄마 기다렸어. 엄마 마이너스 아이고 착해라. 이런 식의 대화였다. 엄마가 일을 다니시는가 보다 생각했다. 근데 늦은 시간이라는 이상한 점 빼고 또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그 이상한 점은 엄마와 아들의 대화엔 감정이 섞이지 않은 냉랭한 대화였단 거다. 한 번 이유는 새벽에 윗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엄마가 아이를 혼내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엄마의 울음소리도 들리다가 웃음소리도 들리다가 이상했지만 그냥 독특하다 생각했다. 그러다 이사 온 지 며칠 후 인사도 할 겸 이웃집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기 위해 방문을 했다. 우리 집이 13층이니 아랫집 윗집 양측의 집에만 떡을 돌리기로 했다. 한 집 한 집 방문하며 인사하고 다니다 마지막에 윗집으로 왔다. 이참에 아이 얼굴도 보고 엄마 얼굴도 보고 인사해야겠다 싶었다. 윗집 앞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이 지나도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 목소리가 들렸는데 말이다. 아마 엄마와 아들만 사는 집이라 경계하나 싶어서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랫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떡 좀 가지고 왔어요. 맛 좀 보세요. 철컥 마이너스. 3분 정도 기다리니 아이의 엄마인 듯한 사람이 나왔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악취가 풍겨 나왔고
피비린내부터 시작해서 엄마라는 사람은 한 번도 씻지 않은 듯한 사람이었다. 떡을 받느라고 내민 손엔 손톱이 죄다 뜯기다 못해 피가 나고 있었다. 거기다 눈엔 초점이 없었다. 그래도 아이의 엄만 반가웠는지 고맙다며 웃어줬다. 난 나름대로 인상을 찌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갑자기 이 칸 건너 사는 그 층에 사는 아줌마가 현관문을 살짝 열고 빨리 이리로 오라며 소리를 지르며 손짓을 했다. 어리둥절했다. 뭔가 이상했다. 아이도 안 보이고 다리가 꿈쩍하지 않았다. 간신히 다리를 움직여 그 아주머니네 집으로 향해 몸을 돌리는 순간 윗집에 사는 아이의 엄마 입에선 이런 말이 나왔다. 아이의 목소리로 말이다. 형 가지마. 엄마랑 나랑 같이 놀아. 우리 영철이 조용해야지. 엄마 죄송해요. 형 가지마. 히히히. 이런 말들은 아이의 엄마 혼자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너무 무서워서 기어가다시피 그 옆집 아주머니 집으로 갔는데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다. 아까 그 집 앞에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꼬마아이가 나를 그 집 안으로 떠밀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일 이후론 가끔 베란다에서 담배를 필 땐 위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 영철아, 형도 때려 와야지. 형 때려 와. 9번째 이야기입니다. 도서관에 갔다. 소설을 좋아하던 나로서는 유일하게 새벽 3시까지 운영하는 도서관이 잘 없었기 때문에 자주 가곤 했다. 밤 12시가 넘어가면 나 말곤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읽다 보면 항상 새벽 1시가 다 되어 오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많이 되어봐야 중고등학생 같았는데 어린 나이에 이 시간에 도서관에 오는 게 신기했다. 항상 가만히 있다가 수첩에다가 그림을 그리곤 했다. 보통 새벽 2시쯤 집에 가곤 했는데 오늘은 책을 읽다 보니 새벽 3시가 다 되었다. 폐관 시간이 다 되어 나가려는데 아직도 여자아이가 앉아있길래 시간을 말해주기 위해 다가가니 그 여자아이는 수첩에 빨간색 볼펜으로 종이 전체를 붉게 낙서하고 있었다. 섬뜩했다. 하지만 상처받은 아이라 그런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기 학생? 새벽 3시가 다 되어 곧 폐관할 텐데 같이 나가자. 집이 많이 머니? 언니가 데려다 줄까? 하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낯가리는 건가 싶어서 다시 말을 걸었다. 이거 왜 색칠하는 거야? 뭐인지 알 수 있을까? 라고 묻자 아이는 고개를 살짝 들어 웃기 시작하더니 대답했다. 내가 죽었을 때 얼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계곡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마침 계곡 근처엔 친척 어르신이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서 계곡에서 놀다가 펜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워낙 산속에 있는 펜션이라 차도 없었던 저희는 지도 한 장을 들고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제대로 못 본 건지 어딘가에 홀린 건진 몰라도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산속을 계속 헤매는 동안 안개로 인해 바로 코앞도 안 보여서 더더욱 길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앞쪽에서 한 커플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듯한 대화를 하며 산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다행이다 싶어서 안개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목소리를 듣고 조심조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져서 몸을 겨우 움직이며 계속 목소리를 따라 걷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친구가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야, 기다려. 그 순간 거짓말처럼 자욱했던 안개가 걷히더니 바로 발 앞에 낭떠러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구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겠죠. 안개가 걷혔는데도 불구하고 벼랑 쪽에서는 커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는데도 말이죠.